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주제 바로 들어갈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신문에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0.76,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0.6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 수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용어적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데 정부의 정책이나 또 여러 이 저출산과 관련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쓰는 용어들 중에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생률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전에 언제 방송하면서도 출생률은 아이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 100%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출생률로 대체하자, 그런 뭐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공부를 해봤어요. 저희도 잘 모르는 거라서.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가, 출산은 엄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힘든 과정, 엄마는 출산의 도구,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긍정적인 용어로 대체하자, 그리고 아이 기준으로 대체하자, 그래서 출생이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명확히 왜 굳이 바꿔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의문이 들었던 건, 일단은 이제 출산율이 우리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뭐 OECD 평균,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최저거든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최하위에 속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은 사실은 합계 출산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우리가 공용적으로 쓰는 스탠다드 기준이란 말이에요. 합계 출산율.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출생률로 바꿨을 때 문제가 없는 걸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저희가 궁금증이 생겨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생겨서 오늘 방송을 찍게 되었는데요. 출산율을 출생률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고,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자, 이런 해시태그 운동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2016년? 그때 뭐 한참 SNS 이제 정치인들은 출산이라는 용어를 쓰면 올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저출산은 아까 연병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그런 시각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저출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해시태그 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점차 이것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성평등 용어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출산을 밀어내고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대신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맞아요. 법안도 나왔어요. 법안 나와 있는데 법안의 내용이 저출산의 용어를 다 저출생으로 그냥 막 다 용어를 바꿔놨어요. 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 같은데 왜 용어를 바꿔야 하지?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본 거예요. 이거 어때요? 공부해본 스터디한 결과 우리 똑똑한 연변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위키백과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출산율과 출생률을 대체할 수 없는 용어다. 그리고 이미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을 산출하는 기준과 출생률을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다 라는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더 자세히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 자세한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가임기의 여성이, 그러니까 15세부터 49세라고 딱 특정이 되어 있고요. 한 나라의 15세부터 49세의 여성이 평생 이 시기에 거쳐서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합계 출산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출산율로 기준을 낸 게 일반 출산율인데, 그 1년간 출생한 아기 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15세부터 49세의 여자 인구를 비율화한 것이 일반 출산율이고, 이게 이제 출산율, 우리가 아까 말한 0.84 이런 산정률, 81, 0.6 뭐 이렇게 내려간다는 그거고요. 그러니까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평생에 걸쳐서 낳을 수 있는 아기의 숫자를 인구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통계가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낙태를 당하는 아이들, 이제 중간에 뭐 아파서 아이가 조산된 아기들, 조산해서 죽은 아기들, 이런 아기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0.81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굉장히 조금 사실 근데 전 놀랐거든요.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낮긴 하더라고요. 좀 깜짝 전체적으로 놀란 게 낮죠. 전 그쵸? 세계가 1.94예요. 네, 1.93.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가장 높은 게 아프리카인데 3.44로 향후에는 2.14로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전 세계는 지금 현재는 2.47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제일 낮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줄고 있는 비율을 볼 수 있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1.94는 2100년 정도 되면 전 세계 인구가 1.94 정도의 인구를 낳을 것이다. 이런 향후 출산 비율까지 유엔에서 다 통계를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 평균 통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통계 기준을 막 바꿀 수가 없어요. 유엔에 보고도 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쓰고 있는 굉장히 표준화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또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이 두 개가 굉장히 명확하게 달라요.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fertility rate이고요. 그 다음에 출생률은 birth rate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이라서 우리가 이 출생률로는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인구학자들의 견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출생률은 뭐냐면 한 해에 태어난 출생아 수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그렇죠. 비율이에요. 그래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아기가 몇 명이나 태어났는지. 그래서 이것도 또한 유엔에서 통계를 내고 있어요. 네. 그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뭐 18.5명 뭐 이렇게 딱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합계 출산율과 출생률을 봤을 때 조금 수치가 다르거든요. 같은 나라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생률이나 출산율이나 사실 다 한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출생률을 쓰면서 그걸 fertility rate이라고 쓰기는 마치 여성가족부 용어와 마찬가지로 이상한 용어가 되는 거예요. 출생률을 쓰면 birth rate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birth rate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인구 대비 출생아 수라는 이미 통계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변경하면 안 되는데 법안도 나와 있고 정치인들은 이미 다 쓰고 있고 그게 마치 되게 여권 신장을 위한 용어인 것처럼 가는 흐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적인 혼란이 사실은 나중에 잘못된 정책을 갈 수 있거든요. 용어 하나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건 사실 없어요. 지금 뭐 그렇죠. 출산율이 갑자기 출생률로 바뀌어가지고 엄청 올라가거나 뭐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아기를 갑자기 낳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출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것을 자부심을 갖는 문화를 만들어줘야지. 맞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딱 그거예요. 왜 출산을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행위라고 해서 이것을 여성이 비하하는 발언인가? 아니면 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어떤 그런 발언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fertility rate는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인구력이라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 중에 한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출산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계는 아닌 거고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울 때,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울 때 그러잖아요. 인구가 많아야 국력이 강하고 세계적인 강대국에는 인구가 많다. 물론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이나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교육을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다른 물론 기술이 요새 많이 좋아졌죠. 그렇다 하더라도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다. 오히려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벌써 우리나라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게 나타나는 게 군대라니까요. 저희가 그 군대 입영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댓글에 젊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 보면 너무 심각하다. 이미 너무 심각하다. 우리 군용 자원이, 군용 인적 자원이 너무 없고 빨리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의 반응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그냥 이런 용어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뭘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산율의 해결은 여성들이 출산을 할 수 있고 출산을 하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맞아요. 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그렇죠.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네. 예, 군대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때 의자 하나가 아니고요. 출산을 하고 출산을 배려받고 그리고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고 키우는 이것이 단순히 뭐 경력단절이 아니라 회사를 가는 것보다 어쩌면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애국을 하고 그럼요. 있다는 지금은 것에 대한 그렇죠. 예, 네. 자긍심을 키워줘야 돼. 건강한 아이 한 명이 이 나라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이 정말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들의 권리가 충분히 인정되는 그런 국가라면 이런 여성들이 마음껏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환경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도 더 개선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사실은 경력단절 문제도 그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여성의 이 가정 보육이나 가사가 사회적인 경력으로 인정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든다면 충분히 여성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맡은 사건 중에 어머니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내가 돈을 버느라고 아이한테 좋은 옷 한 벌 더 사 입히기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버는 사이에 아이를 망친 게 아닌가. 네, 너무 후회된다. 네. 돌이키고 싶다. 맞아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시기를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주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저출산과 저출생 용어의 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그런 문화와 제도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또 다양한 저출산 위기의 해법 이런 것들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어떻게 하면 생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 토론하면 같은지 좋겠습니다. 같이 네, 얘기하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결혼하고 많이 또 아이를 낳고 그런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오만과 편견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